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드디어 제6장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부탁하기 라는 파트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라디오를 진행하는 저는 코치와 대화 안내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롯한 마음의 박진원입니다. 지금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밤 11시 46분이에요. 아마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아이를 임신 중에 있고요. 아직 13주 차가 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사실 이렇게 늦은 밤에 이걸 촬영하는 일이 저에게 체력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 대화훈련 6개월 연습 모임반을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어요. 사실은 월요일까지 올려야 했던 영상이었는데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수요일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이렇게 저의 어떤 몸 상태 양해해 주신 저희 멤버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 꼭 전하고 싶고요. 목이 제가 좀 다소 잠기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목소리에 힘을 내서 이 라디오를 끝까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제6장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부탁하기라는 챕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6장은 부탁에 대한 되게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요. 크게 이 챕터는 7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행동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긍정적인 행동 언어 사용하기 챕터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긍정적이며 구체적인 행동 언어로 부탁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페이지 12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127쪽에 긍정적인 행동 언어 사용하기 바로 아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말고 원하는 것을 부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 하지 마, 간섭하지 마,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라는 식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하지만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뭘 해야 할지 상대방들은 감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탁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페이지 129페이지에 보면요. 그것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페이지 129페이지 좀 아래 단락으로 가주세요.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책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은 교장의 행동 중에 차별 대우로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몇 가지 주장을 더 들은 다음 나는 학생들에게 교장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표현해보라고 제의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한 학생이 퉁명스럽게 비웃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벌써 교장실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들은 대답은 여기서 나가. 나는 너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였단 말이에요. 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부탁했는지 물어보았다. 학생들은 교장에게 자신들의 머리 모양에 대해 간섭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즉, 앞에서 얘기한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 되겠죠?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나는
학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표현했더라면 좀 더 협조적인 반응을 얻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공평한 대우를 원한다고 교장에게 말했더니 교장은 방어적으로 나오면서 한 번도 불공평하게 대우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나는 학생들이 공평한 대우와 같은 막연한 말 대신에 구체적인 행동을 교장에게 부탁했더라면 교장이 좀 더 호의적으로 응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보았다. 즉, 비폭력 대화에서는 부탁을 할 때 방금도 언급드렸듯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부탁을 할 때에는 공평한 대우와 같은 어떤 막연하고 추상적인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페이지 131페이지로 가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한 워크숍에서 불화를 겪고 있는 어느 부부가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이 그들 사이의 이해와 소통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반박했다. 근데 목소리가 좀 바뀐 것 같죠? 제가 아내를 남편 목소리로 내서 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언제요?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아내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내가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말해보라고 요청하자 그녀는 대답했다.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자유를 주었으면 해요. 하지만 이 말 역시 막연하게 방어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자신의 부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고심하더니 그녀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남편이 좋아 하고 웃으며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에 있는 억압성이 이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들로 종종 감추어지기도 한다. 한 번은 아버지와 15살 난 아들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들 대화에서도 비슷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문제였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좀 더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거야. 이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니? 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아들이 그가 원하는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명확하게 부탁하는 것인지 궁리하고 난 다음 아버지는 조금 어색해하면서 말을 꺼냈다. 글쎄, 별로 좋게 들리지는 않겠지만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할 때 내가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아들에게 무엇을 하라 하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뛰라면 뛰고 그것도 웃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책임감이라기보다는 복종이 아니겠느냐는 내 의견에 동의했다. 이 아버지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대신 막연하고 추상적인 언어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암시하는 말을 한다. 여러분 좀 들어보고 어떠세요? 우리는 상대방한테 부탁을 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그 부탁에 응했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서서 보았을 때 내가 저번에 부탁한 건 이건데 왜 알겠다고 해놓고 들어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부탁이 긍정적인 언어,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언어,
그래서 서로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는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이 예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또 한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요. 마셜과 내담자의 예시입니다. 페이지 133부터 페이지 134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해드리자면 자기 자신조차 분명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나조차 원하는 게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서 나한테 잘해주고 알아서 행동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서운해하고 그것이 증폭되어 갈등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35에서는 의식하면서 부탁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5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고서는 그 뒤에 숨은 우리의 부탁을 상대방이 이해했으리라고 잘못 추측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주부가 남편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필요해서 식용유와 양파를 사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짜증나네 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 주부에게는 남편이 다시 가게로 가서 그것을 사다 주었으면 하는 뜻이 분명할지 모르지만 남편은 단지 죄책감을 주려고 아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 많은 경우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상대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아예 의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존재가 마치 휴지통인 양 우리의 말들을 던져버린다. 그러면서 페이지 136에서 또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부탁하고 있을 것과 불만을 표현한 것을 부탁을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지 137에서는요.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표현하지 않는 부탁은 명령처럼 들릴 수 있으니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느낌과 욕구를 함께 이야기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의식하면서 부탁하는 것을 복력 대화에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요. 머리 좀 자르지? 와 같은 말을 부모가 했다고 좀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말하는 것을 깜빡하고 야, 너 머리 좀 자르지 그러니? 라고 한다면 자식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부탁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좀 명령하거나 공격적인 말 혹은 핀잔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 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런데 혹시나 앞이 안 보일까 봐 정말 엄마는 걱정된다. 특히 자전거 탈 때 말이야. 머리를 좀 자르는 게 어떨까? 라고 이렇게 좀 감정과 욕구를 넣어서 이야기해 줄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넘어가서 페이지 138페이지에서는요. 들은 대로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하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A를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A로 알아듣지 못하고 A-로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되게 깊이 나한테 화낸 경험 없나요?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습니다.
책으로 돌아가서 페이지 138페이지에 들은 대로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하기, 이 제목 아래부터 저희 좀 살펴볼게요. 모두 알다시피 우리가 한 말의 뜻이 항상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 말을 상대방이 우리가 뜻한 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의미가 전달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분명히 물어보고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내가 한 말을 들은 대로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응해줬다면 그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를 꼭 표현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들은 대로 이야기한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면 너 내 말 제대로 안 들었지. 내 말 그게 아니야. 와 같은 너 내 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와 같은 어떤 비난 섞인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감정이 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너가 들은 것을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내가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해보고 싶어. 와 같은 표현을 써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내 의도대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시도해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141로 넘어가면요. 솔직한 반응을 부탁하기라는 챕터가 있고요. 그리고 142페이지로 넘어가면 여러 사람에게 부탁하기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우리 이 두 챕터는 좀 넘어가서 페이지 145에 부탁과 강요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자기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비난이나 벌을 받으리라고 믿게 된다면 그 부탁은 부탁이 아니라 강요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상대방은 나한테 부탁했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그걸 들어주지 않을 때 굉장히 비난받을 것 같고 굉장히 벌 받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 있지 않나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서는요. 페이지 147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심으로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이 우리의 부탁에 응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거절했을 때 그 거절하는 사람의 말에 공감해 주는 것이다. 저는 이걸 듣고 이 표현을 보고 한때는 좀 마음이 먹먹해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 근데 상대방이 거절할 때 사실은 우리 아플 때도 많잖아요. 왜냐면 내 욕구가 좌절된 거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는 정말 상대방이 거절하는 그 욕구를 정말 온전히 공감해 줄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진실되고 간곡한 부탁을 했을 때,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거절했을 때,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아플 때, 그래서 그 사람의 거절하는 그 마음의 어떤 감정과 욕구에 공감해주기 어려울 때는, 그때는 억지로 상대방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그게 아픈 내 마음을 먼저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48로 넘어가면요. 첫 번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요가 아니라 부탁을 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상대가 그 부탁에 아니요라고 거절했을 때 바로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예라고 대답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공감으로 이해할 때까지는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바로 아랫단락에 부탁을 할 때는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책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목적이 단지 상대방과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이라면 MVC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MVC는 상대가 스스로 원해서 변화하고 연민으로 반응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MVC의 목적은 솔직함과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탁할 때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욕구만이 아니라 상대의 욕구도 나의 욕구와 상대의 감정과 상대의 욕구도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페이지 149페이지에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셜, 집에 가서 배운 대로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집에서 어떻게 했냐고 물었다. 집에 가서 여기서 배운 대로 제 느낌과 욕구를 표현했어요. 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전 단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네가 엄마에게 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해놓지 않은 걸 보았을 때 엄만 정말 실망했다. 왜냐하면 내가 돌아왔을 때 집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길 바랬기 때문이야. 그러고 나서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지요. 지금 바로 청소를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이지요. 나는 MVC의 4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잘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물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이가 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저는 아들에게 그렇게 게으르고 무책임해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분이 아직 부탁과 강요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여성은 여전히 자신의 부탁에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MVC 방식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우리가 MVC를 처음 배울 때 그 이면에 있는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MVC를 적용할 때 생기는 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폭력 대화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함과 공감을 바탕을 둔 관계를 형성하여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는 것, 즉 나의 욕구만이 아니라 상대의 욕구도 충족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을 할 때 정말 부탁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부탁이라는 가면으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벌써 제 6장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비폭력 대화가 깊이 함께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